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84편 몽골과 손을 잡고 거란을 물리치다. 멈춰라! 거기 멈추지 못하겠느냐! 이놈들은 북방으로 가서 거란군을 물리쳐야 할 자들이 어찌하여 말머리를 돌려 도성으로 돌아오는 것이냐? 우리들의 길을 막는 너희들은 누구냐? 우리는 영국의 명을 받아 이놈들을 붙잡으러 온 도방의 군사들이다. 이제 보아하니 최충원의 졸개들이로구나. 우리는 이미 온갖 음양설로 최충원에게 아부하여 사찰 승려들을 괴롭혀온 김덕명을 응징하였다. 이제 그 우두머리 최충원을 조절낼 것이니 썩 길을 비키지 못하겠느냐? 이런 천하의 무례한 자들을 보았나? 저 중놈들을 모조리 쳐 죽여라! 고종 4년, 서기로는 1217년 정월에 고려는 압록강을 건너 파상적으로 밀려온 거란군을 방어하느라 국가적으로 비상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최충헌과 최우 부자는 대규모의 사병 집단을 거느리고 있었으나 나라가 위난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병들을 전장에 내보내지 않고 자신들의 신변을 지키는 호위병으로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려 조정에서는 거란군을 막아낼 전투력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한 현안이 됐고, 사정이 이러하자 재신과 추신 그리고 중방에서는 태조왕건의 후손을 비롯하여 문과 출신의 관리들까지 모두 군사에 충당할 것을 국왕에게 주청하였고 고종도 그 의견에 따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승려들도 예외가 될 수 없어서 흥왕사, 흥원사, 경복사, 왕윤사, 안양사, 수리사 등의 승려들이 승군을 조직해 전선을 향해 떠났는데, 이 승군들은 전쟁터를 향하다가 거란군에게 패전해 돌아오는 것처럼 위장하고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 도성으로 돌아옵니다. 그 배경을 고려사 열전편 최충원전에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낭장 김덕명이라는 자가 일찍이 음양서를 가지고 최충원에게 곱게 보여 지태사국사로 승진하였다. 그는 자주 공사를 시작해서 각 사찰의 재산을 소모하였으므로 승려들이 모두 원한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승려들은 그의 집을 파괴하였고 이어서 최충원의 집으로 향하다가 최충원이 보낸 가병들과 마주쳐 전투를 벌였다. 이 반란 사건의 결말은 조금 뒤에 살펴보기로 하죠. 우리가 의종치세의 고려사에 대한 탐색을 마쳤습니다만 당시만 해도 국왕이 자주 사찰에 행차하여 여러 날 동안 머무는 등 왕실을 비롯한 귀족 세력과 불교가 대단히 밀착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무신난 이후부터는 승려들이 자주 반란을 일으켜서 무신 정권의 권력자에 항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불교의 종파를 크게 둘로 나누었을 때 선보다 교리를 중시하는 종파가 교종이고 참선을 중시하는 종파가 선종인데, 무신난 이전에 왕실을 비롯한 귀족 세력과 밀착했던 쪽은 교종이었습니다. 고려대 박용훈 명예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교종 세력은 무신난으로 인해서 왕실이나 귀족 세력이 무너져가게 되니까 자연히 교종 사원들도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다가 무장들은 교종보다는 선종과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선종은 그 좌선을 주로 하는 그런 그 주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 단순성이 무장 세력과도 서로 어울리는 그런 면이 있고 해서 이 무신 정권 기업에는 교종 세력을 대신해서 선종 세력이 크게 일어나고, 이 최충원은 그 선종 세력을 키워서 교종 세력을 억압하려는 그런 그 계획까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려 시대 불교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짚어보기로 하죠. 그렇다면 최충원의 반기를 들고 나섰던 승려 반란군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 반란의 패거리들을 모조리 처단해야 한다! 활을 쏴라!
이때 반란군을 지휘하던 승군의 우두머리가 화살에 맞아 쓰러졌다. 그러자 그 졸도들은 뿔뿔이 도망을 쳤다. 이를 추격하던 최충원의 군사가 300여 명의 승려를 죽였다. 이튿날 반란군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성문을 모두 닫아라! 성안을 샅샅이 수색하여 반란군을 한 명도 남김없이 색출하도록 하라. 반역에 가담한 자들은 발견하는 즉시 목을 베어라. 최충원의 추상 같은 명이 떨어집니다. 이때의 참상을 고려사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최충원은 성문을 닫아 걸게 하고 도망치는 승려들을 수색하여 모두 죽였다. 때마침 큰 비가 내려 개울물이 온통 핏빛이었으며 또한 남계천변에서 승려 300명을 더 죽이니 도합 800여 명의 승려들이 죽었으므로 그 시체가 산처럼 쌓여서 몇 달 동안은 사람들이 근처를 지나지도 못하였다. 최충원을 제거하려던 승군의 반란은 이처럼 처참한 결말로 마무리됐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충원이 반란에 가담한 승려들을 체포하여 국문하는 중에 정숙첨이 그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당시에 정숙첨은 거란을 물리치기 위해 북방으로 출정했던 관군 중 중군을 지휘하는 원수로서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뭐라 했느냐? 이번 중들의 반란 사건의 배후에 정숙첨이 있다고 하였느냐? 정녕 정숙첨이라고 하였겠다. 그 자를 당장 소환하도록 하라. 정숙첨이 지휘하던 군사는 자문하성사 정방보를 대신 임명하여 지휘하게 할 것이다. 승군의 반란에 정숙첨이 연루되었던 사실은 최충원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최충원의 맏아들이자 최충원 사후에 그의 권력을 계승하게 되는 최우의 장인이었던 것입니다. 광운대 김인호 교수의 얘기입니다. 정숙첨은 원래 경상도 하동 출신인데요. 정세유라고 하는 그 서북면 병마사의 아들입니다. 이 집안 자체를 이렇게 기록을 검토해 보면 좀 이렇게 탐호한, 그러니까 이제 재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밝히는 그런 쪽 그 집안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숙첨 자신도 아마 그런 부분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최충원 아들의 사유가 됐던 아마 계기는 정숙첨 자신이 그 시종 이제 말년에 그 시종이 그 아마 연루가 돼 있던 것 같은데, 최충원을 죽이려고 할 때 궁궐내에서 구원해 준 사람이 바로 정숙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그 아들을 주고 서로 이제 관계를 맺어왔는데, 문제는 자기도 이제 힘이 점점 세져 갔던 거죠. 그러한 정숙첨이었지만 최충원이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한 뒤에는 최충원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열전편 정숙첨전의 내용을 잠시 들여다보기로 하죠. 정숙첨은 최충원의 아들 최희를 사이로 삼고 난 뒤부터는 자뭇 교만하여 횡포하였으며 자신의 저택 서너 채를 지었는데 그 면적이 면리에 가득 찼다. 그가 원수가 된 뒤에는 뇌물을 많이 바친 병사들을 제대시키고는 했다. 그는 진중에서 늘 이렇게 말했다. 사실 우리 고려의 왕실을 약화시킨 장본인은 최충원이라고. 왕실이 약하니까 반란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지. 그래놓고서 반란이 일어나면 자기는 뒷짐지고 있고 나보고 반란군을 진압하라고 하니 이거야 원. 고기는 지가 먹고 나는 맹물만 마시라는 격 아니냐고. 언젠가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아마 이 시기에 정숙첨이 점점 세력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최충원도 견제를 했을 겁니다. 계속 어떤 특권도 좀 뺏으려고 했을 거고요. 뭐 아까 이제 탐호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기록이 남은 것들도 최충원 그 정권 내부의 일정한 조사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밝혀졌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아마 불만을 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숙첨 자신은 최충원이 집권한 이후에 그 국왕을 갖다 핍박을 하고 있고 국왕이 마음대로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아마 그거는 제가 보기엔 자기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그런 명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결국 최충원하고 대결 구도로 이제 점점 이 시기에 진행을 하다 결국 실패를 하게 된 걸로 보는 게 아마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란을 배후 조종했던 정숙첨은 어떻게 됐을까요? 최충원은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최희가 극력 주선하여 경상도 하동으로 유배되었다.
최충원으로서도 아들의 장인을 죽일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최충원의 맏아들의 이름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서에 의하면 그의 처음 이름은 최우인데 최이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려사에서는 최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고려사 저료에는 최우로 나옵니다. 또한 학자들 역시 두 가지 이름을 번갈아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단 원칙적으로 최우로 칭하겠습니다만 문헌 속에나 학자들의 언급에 최이라는 이름이 나오더라도 그 둘이 동일인이란 점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거란과 대치 상태에 있는 북방의 전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평안북도 의주에 있는 고려의 영덕성. 1217년 정월에 금나라의 내원성으로부터 공문이 날아듭니다. 내원성은 압록강 한가운데 있는 성이었습니다. 반란숙의 만노가 지금 거란과 합세하고 있는데 만일 이들 군사가 귀국을 침범하면 그 우환이 작지 않을 것이요. 또한 그들이 귀국의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나라로 몰려올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귀국을 침범할 때 우리에게 급히 알려주면 우리가 군사를 출동시켜 그들을 칠 것이요. 금나라 진영에서 보낸 공문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금나라의 반기를 들고 뛰쳐나간 만노 세력이 지금 거란과 연합전선을 펴고 있는데 그들이 고려를 침공하면 고려에서도 반격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갈 곳이 없어서 우리 금나라로 몰려올 것이니 고려가 그들의 공격을 받는 즉시 신속하게 연락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고려의 왕이 바뀔 때마다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면서 책봉에 까탈을 부렸던 거대 왕국 금나라가 이제는 국력이 쇠락해서 내부의 반란군과 거란군의 침공이 두려워서 쩔쩔 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금나라 장수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접수한 영덕성의 성주는 회답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란 군사가 일찍이 우리 고려에 쳐들어왔다가 여러 번 패한 적이 있소이다. 그러나 만일 만노가 계속해서 쳐들어오면 그들을 막느라 우리의 병력이 분산돼서 거란이 다시 기세를 떨치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이오. 만일 그들이 귀국을 침범한다면 일이 급작스럽게 돼서 미처 알리기 어려울 것이니 귀국에서 미리 군사를 배치하여 만노를 가로막아서 우리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해주시오. 그럼 우리도 거란 군사를 막아서 귀국에 이르지 못하게 하겠소. 만노 세력이 우리 고려로 갑작스럽게 쳐들어오면 우리가 무슨 재주로 미리 알려주겠느냐. 그러니 금나라 너희들이 군사를 미리 배치해서 그들이 우리 고려로 오지 못하도록 막아달라. 이러한 답장을 보낸 것이죠. 그 성을 지키고 있는 지휘관들 사이에서 이제 아마 일정하게 주고받았던 공문처럼 보이고요. 그 중앙정부가 개입했느냐의 여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 양쪽 계산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다는 거죠. 거란 부분들을 이제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일 텐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 금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이 고려에 이제 침략했던 거란군 부분들이 자기들 영토로 다시 넘어오는 부분은 원하지는 않는 거고요. 고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내부의 거란군 부분들의 움직임 동향에 대해서 금나라하고 일정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공문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북방 전선에서 자꾸만 병력 보충을 요구해오자 조정에서는 지방의 군 지휘관들을 파견하여 군사 징발을 독려합니다. 전라도 전주. 아니 지금 농사일을 못하면 금는 농사 망쳐서 식구들 입에 불칠하기도 어려운 지경인데 수천리 북방전선으로 나가 싸우라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최충원인지 무엇인지 아는 귀족들은 수천의 가병을 움켜쥐고 나몰라라 하는 마당에 왜 죄 없는 우리만 한 집에서 2명 3명씩 자출돼서 전쟁터에다 목숨을 바쳐야 하느냐고. 다들 들으시오. 우리가 이렇게 순순히 끌려가야겠어요? 나는 출정을 거부하겠소. 지금 우리 손에 병장기가 있습니다. 전선으로 출정하기 전에 우릴 대책 없이 전쟁터로 내모는 자들부터 응징합시다. 가자, 갑시다. 전주에서 징발된 군사들이 일단 출발을 했으나 중도에서 난을 일으켜서
군사 징발을 책임 맡은 관리들을 죽이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반란의 여파는 전주의 군사들이 출정하지 못하는 단계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고려사 저료에는 전라도 초군별감 흥부가 보고하기를 전주 군사는 벌써 출발하였으나 중도에서 난을 일으켜서 관리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하였으므로 나주지방의 군사도 출발하지 못하였다라고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전주하고 나주는 같은 전라도 권역에 있고 출발을 못 시키는 이유가 만약에 출발시켜서 양쪽 세력이 규합이 되게 되면 고려 정부 입장에서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나주 사람들은 그냥 출정 안 시키고 일단 그러면 그냥 놔둔 상태로 그 상태로 그대로 대기를 하도록 하는 전주 군사들이 그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고 난 다음에 뭐 다시 같이 뭐 합쳐서 온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아마 염두에 두고 일단은 그 대기를 시켜놨을 겁니다. 같이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더 큰 문제로 발전하니까. 또 이미 그 고려 정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계속 그런 반란들, 내부 반란들을 겪어왔던 거죠. 명종대부터 시작해서 지역 반란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경험들이 축적이 돼서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나주의 군사도 반란을 일으켜서 출정이 무산된 것이 아니라 전주에서 징발한 군사가 도중에 난을 일으키자 나주의 군사들도 그들과 합세할까 봐 두려워서 중앙조정에서 나주 군사의 출동을 멈추도록 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에서는 고종 4년에서 고종 5년에 걸쳐서 고려군이 거란군을 맞아 치열한 방어전을 펼친 내력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염주 사람이 거란병을 공격하여 수십 명을 포로로 잡았다. 거란군이 우봉현을 침공하여 마침내 임강, 장단으로 향하였다. 거란군 5천여 명이 황해도의 금교역으로 밀려들었다. 고려에서는 오군을 재편성하여 상장군 오응부를 중군 병마사로, 대장군 이무공을 지병마사로, 소부감 권준을 부사로 삼았다. 거란군이 경기도의 동주를 함락시켰다. 이어서 교화로 향하여 징파도를 지났는데 오군이 저촌에서 맞서 싸워 물리치자 달아났다. 거란군이 안양 도호부를 함락하여 안찰사 노주안을 잡아 죽이고 관속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다. 이어서 거란병이 원주를 함락하였다. 드문드문 소개한 문헌사료의 내용을 일별하더라도 거란군의 공세가 대단히 파상적으로 전개됐고 또한 고려의 꽤 깊숙한 지역까지 침략해 들어왔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 그다음에 강원도 지역 뭐 이런 데까지 쭉 밀려가게 되면서부터 고려 국토 부분의 상당 부분들이 거란 침략 부분들을 겪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강원도 지역 부분들에서 그 전투들이 굉장히 심하게 벌어지죠. 요즘에 뭐 대관령이라든가 또는 뭐 이 명주성이라고 얘기하는 지금의 이제 그 강릉이죠. 강릉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에서까지도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기도 하고요. 뭐 경기도 지역에서는 어쨌든 강원도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뭐 이제 양평을 나가서 이제 주로 뭐 제천이라든가 뭐 또는 원주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도 이 거란군을 맞아서 이제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의 그 국토 북방부 지역, 함경도 지역까지 포함해서 거란군들이 꽤 쓸고 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거란군의 이러한 공세에 고려는 제대로 대응을 했을까요? 고려의 그 방어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이게 성에서 일정하게 지원을 해주게 되면 중앙군들이 거기에 같이 이제 지원군은 나중에 그 규합돼서 참여를 해가지고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게 되는데요. 상당수의 그 군사들이 대개가 지금 그 최충원 밑에 지금 속속돼 있기도 했고요. 지방 내부에 특히 그 북쪽 지역을 맡게 되는 부분의 그 핵심 뭐 거점들 자체가 제 역할들을 안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그 서경 같은 경우, 평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반란을 한번 경험하면서부터 그 지역이 거의 초토화됐기 때문에 이런 방어 거점 역할을 못하면서 거란군이 순식간에 그 내부적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당시 고려의 최고 권력자였던 최충원은 그저 팔짱만 끼고 있었을까요? 최충원이 거란과의 싸움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는데 이러한 대목이 눈에 띕니다. 전군과 우군이 거란병과 여러 번 싸워서 금패와 은패 등의 물건을 빼앗아 오자 최충원이 이들을 포상하였다. 광운대 김인호 교수는 고려 조정에서 파견한 관군이 거란군을 맞아서 일부 공을 세우기도 했지만 효율적인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한 데에는
최충원이 정예 병사들을 자신의 가병으로 묶어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중앙에서 파견됐던 중앙군 자체가 거란군과 싸워서 효과적으로 이기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만 이 제대로 이 싸움을 못하게 돼서 이 거란군의 이제 기동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중간에 이제 깨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조충이 이끄는 고려의 중앙 정부군 자체가 한번 이제 거란군에게 패하게 되니까 전체 고려 부분에서는 주연군 동원할 수 있는 가용 병력들을 총동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개경 지역에 태조 왕건의 자손 중에서도 일부를 동원하는 동원령까지 내릴 정도로 총 가용 병력을 다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최충원의 가병들은 내보내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효과적으로 이 대응들이 잘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런 지경이었으니 국왕인 고종도 시시각각 전선으로부터 날아온 소식을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 임금은 내탕고를 열어서 요대와 비단적삼 등을 신사에 바치고서 거란병을 물리쳐달라고 몸소 빌었다. 과연 고종의 기도대로 고려는 거란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고종 5년 12월 고려군의 진영에 전쟁의 국면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만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지금 서북 병마사가 급히 보내온 서찰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어서 고하도록 하시오. 여기에 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몽골군 원수 합진과 찰나가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서 동시에 만노가 보낸 군사 20,000명과 함께 거란군을 토벌하기 위해 출정하였다고 합니다. 몽골이 드디어 출병을 해서 병진에서도 20,000명이나 나섰다고요. 자, 조용히들 하고 마저 들어보세요. 지금 몽골과 만노의 군사가 화주, 맹주, 순주, 덕주 등의 내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강동성으로 향하였는데 마침 큰 눈을 만나서 군량을 운반할 길이 막혀버린 모양입니다. 이 몽골 원수 합진이 우리 고려의 덕주신사 임경화에게 천문을 보냈는데 그 천문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몽골 장수 합진이요. 우리 대몽골 제국의 황제께서는 거란이 고려에 도망하여 고려의 백성을 괴롭힌 지가 3년이나 되었는데도 아직 거란을 물리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어서 군사를 보내 토벌하도록 명을 내리셨소. 헌데 지금 시급한 문제는 군량이니 그대 고려국은 양식을 조달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오. 이는 우리 몽골 황제 요청이니 적을 깨트린 다음에는 우리 몽골과 고려가 조약을 맺어 형제가 되도록 하겠소. 이러한 천문을 전해받은 고려군 진영에서는 이들의 제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놓고 논란을 벌입니다.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그 군사 대응을 했고 결국은 밀고 올라가서 그 평양 동쪽에 있는 강동성에 몰아넣었거든요. 한편 그 몽골군과 동진군은 한경도 쪽으로 들어와서 치기 위해서 그 강동성을 향해 오고 있고 고종 5년 12월 6년 정월이거든요. 이때는 기후가 굉장히 추운 때입니다. 그래서 눈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이 몽골군과 동진군에서 상당히 그 군량미 조달에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군량미를 요청하게 되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몽골 측의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천문을 회신으로 보내게 되죠. 대국이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 고려의 환란을 구원하겠다 하니 우리는 무릇 대국이 지휘하는 바에 모두 부응하겠노라. 고려군 진영으로서는 대군을 동원한 몽골군의 제의를 거부할 이유와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제의에 응하기로 하고 군량 및 천석을 보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몽골은 각 지역을 그
침입해 들어갈 때 원칙이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들에게 협조하면 살려주고 자기 밑에 편입을 시켜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철저하게 경멸시킨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원칙이거든요. 초반기에는. 그러니까 이쪽 동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몽골하고 이게 손을 잡아 두는 것 자체가 지금 금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기타 이제 거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되니까 사실 이게 손을 잡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이제 연합군을 구성을 하게 된 거고요. 1차적으로 이 동진 자체에서도 이 거란군 부분들을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고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이해관계가 맞은 거죠. 이 거란군을 막아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지금 대응은 못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외국군이 어쨌든 간에 북중에 내려와서 이것들을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고려군 진영에서는 중군 판관 김양경에게 1000명의 정병을 거느리고 1000석의 쌀을 수송하게 합니다. 김양경은 몽골군과 동진군의 두 원수가 거란과 맞서 싸우는 현장으로 진격해 그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거란군에 대한 전투 시범을 보입니다. 김양경은 일단 방진을 친 다음 군사를 시켜서 한쪽에는 북을 치게 하고 활 잘 쏘는 병졸 20여 명을 시켜서 일시에 활을 쏘게 하니 거란군이 주둔하고 있던 성 안으로 화살이 날아 들어갔고 성로에 있던 적들이 모두 피하여 달아났다. 몽골과 동진의 두 원수가 김양경이 군사를 지휘하는 것을 보고 탐복하여 그를 맞이하여 윗자리에 앉히고 위로하였다. 전투를 능숙하게 지휘하는 고려 장군의 전술에 탐복을 했소이다. 이제 우리 몽골과 고려 두 나라가 형제가 되는 조약을 맺어야 할 것이오. 그러니 서둘러 고려 조정에 알려서 고려 국왕의 문첩을 받아오시오. 하면 내가 그 문첩을 가지고 우리 황제 폐하께 아뢰어서 모름지기 형제 동맹을 맺도록 하겠소. 오늘은 기쁜 날이니 내 그대를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벌이도록 하겠소. 일단 군량 및 천석으로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제의에 응하기는 했으나 고려의 국왕으로부터 문첩을 받아와서 몽골 측과 형제 동맹을 맺자는 제의에 대해서는 선뜻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에 대한 정보들이 없는 거고요. 몽골하고 혹시 동진이 연합해서 거꾸로 고려를 또 침략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고려 정부에서는 고려를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들이 뭐 연합하는데 우리들이 도와준다고 도와줬다가 갑자기 또 이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어떡할까. 더군다나 몽골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흉악한 존재라고들 보통 그쪽 금나라 사람들도 얘기를 하던데 라고 하는 정보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연합을 하면 것 같이 하면서도 속으로는 의심하고 하는 상태가 되니까 자꾸 이렇게 망설이게 되고 그렇게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고려사 자료에는 형제 동맹의 제의에 선뜻 응하지 못하고 있는 고려군 진영의 고민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몽골과 동진이 비록 거란을 쳐부수고 고려를 구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몽골은 오랑캐 중에서도 가장 악하고 사나우며 또 일찍이 고려와 우호 관계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진실성을 의심하여 회답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저 호군을 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서 호군이란 양식을 보내주어서 군사들을 위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몽골 원수 합진은 고려군 진영에서 이처럼 미적미적하는 것이 영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아니, 고려 국왕에게 연락해서 첨문을 받아오면 두 나라가 형제의 맹약을 체결하겠다 했는데 어찌하여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인가? 자, 이럴 때마다 고려군의 총사령관인 원수 조충이 그때그때 적당히 대답을 해서 그들을 달랬다. 고려사 자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몽골 장수 합진은 고려의 군사들을 늘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김양경이 지휘하는 1000명의 군사만으로는 부족하니 더 많은 군사를 보내서 거란을 무찌르기 위한 연합작전에 나서자, 이러한 제안이었죠. 그런데 고려군 진영의 장수들 중에서 군사를 이끌고 몽골군 진영으로 가겠다는 장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후군 병마사 김취려가 조충에게 자신이 가겠노라고 자원하고 나섭니다. 나라의 이해가
바로 오늘에 달려 있는데 이렇듯 망설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하지만 워낙 포악하고 예의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소문이 나서 아무도 가겠다고 나서지 않으니. 만일 우리가 지금 저들의 뜻을 어겼다가 일이 잘못된 뒤에 뉘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고려의 군사들 모두가 김 장군에게 의지하고 있는 터에 몽골 진영으로 가겠다니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사양하지 않는 것이 신화된 자의 도리라 하였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김치려는 지병마사 한광현과 함께 정예 군사들을 이끌고 몽골과 만노의 진영으로 떠났다. 여진족도 그렇지만 이 몽고족도 세계적으로 그 참 산악기로 유명한 군대고 그 전에 뭐 어떤 접촉해 본 일도 없고 느닷없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가지고 같이 합해서 치자 막 그런 그 제의에 대해서 고려선 상당히 망설인 면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때 그 고려 군사를 총 그 지휘하면서 지휘 장군으로 그 전선에 나가 있던 사람이 조충이거든요. 이 조충 밑에 김치려는 그 부장이었습니다. 그 두 분이 나가 있었는데 둘이서 정부에다가 해서 야 이거는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아마 그렇게 합의가 됐는지 어떤지 그 조충이 먼저 김치려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강동성으로. 김치려가 몽골군 진영에 도착하자마자 몽골군 원수 합진은 김치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대는 고려의 장수로서 우리와 더불어 거란군을 물리치러 왔으니 우리와 우호 관계를 맺으려면 예부터 갖춰야 할 것이오. 나는 지금 예를 갖춰서 그대들을 대하고 있는데 더 무슨 예를 갖추라는 말이오? 우리와 우호 관계를 맺으려면 마땅히 먼저 우리 몽골 제국의 황제 폐하께 요배를 하고 그 다음에 만노의 황제에게도 요배를 해야 할 것이오. 요배란 멀리에서 연고가 있는 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김치려에게 몽골 황제가 있는 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는 만노, 즉 동진의 황제를 향해서도 절을 해야 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치려는 합진에게 이렇게 대꾸합니다. 하늘에는 두 해가 없고 백성에게는 두 임금이 없는 법인데 어찌 천하에 두 황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오? 몽골의 황제에게는 절을 하겠으나 만노 쪽을 향해서는 절을 하지 못하겠소이다. 아마 이 당시에 김치려도 대외 정세에 관련된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포선 만노가 우두머리로 있는 동진의 경우에는 군사 대국인 몽골에 비할 상대가 아니란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겠죠. 김인호, 박영훈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름대로 정보를 취합을 했을 겁니다. 어느 쪽 세력이 더 강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했을 거고요. 어느 쪽이 더 주도 세력이냐 하는 부분들을 먼저 고려를 했겠죠. 이 두 세력 중에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세력에만 해야 되는데 그중에 선택한 부분이 몽골이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마 거기에는 몽골의 군세와 포선만노가 데려온 동진의 군세 부분들을 아마 보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했던 중요한 이유는 양쪽 중에 관계를 맺게 되면 누구를 우선시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두면 양세력 부분들이 서로 갈등, 분열 이런 부분까지도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고려를 한 가운데 한쪽에게만 절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죠. 포선만노는 금나라 장수였다가 배반하고 자립해서 세워진 나라일 뿐만 아니라 또 몽골의 그런 그 협박을 당해가지고 거기에 항복을 하다시피 했고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그런 포선만노한테 고려가 절을 할 그럴 위치도 아니고 처지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동진의 만노는 이미 몽골에게 항복하여 몽골에 의해 동원된 세력이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고려가 만노보다 월등한 지위에 있었으므로 김치려가 요배를 거부한 것입니다. 고려사 절에는 김치려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김치려는 신장이 6척 5촌이요. 수염이 배 아래로 내려올 정도로 길었으므로 매번 복장을 갖출 때에는 반드시 두 계집종에게 양쪽에서 수염을 갈라들게 한 다음에 허리띠를 메었다. 몽골 원수 합진은 김치려의 체격이 크고 외모가 훌륭한 것을 본 데다 수염에 얽힌 그 얘기를 듣고서 매우 기이하게 여겼다. 애당초 김치려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몽골 장수 합진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호형호재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김 장군은 나이가 어찌 되시오? 나는 60 가까이 됐소이다. 오, 그래요. 나는 50살이 채 못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집안이 됐으니 그대는 형이고 나는 아우입니다. 저 본시 형님이 동쪽을 보고 앉게 됐으니 우리 자리를 바꾸십시다. 자, 그러십시다. 자, 내가 이래봬도 6 나라를 정벌하면서 많은 귀인들을 겪어봤습니다만 형처럼 기이한 용모는 구경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형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형이 이끌고 온 사절들도 모두가 한 집안 식구들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조충도 군사를 이끌고 도착하여 그들과 합세하게 됩니다. 자, 이제 조충과 김치려 그리고 몽골 원수 합진이 어울리게 된 것입니다. 아마 몽골 사람들도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우리만큼이나 나이 따지기를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조충 원수와 김치려 형님은 누가 나이가 더 많습니까? 조충 원수가 나보다 위입니다. 오, 그래요? 이 실례가 안 된다면 이 막내 아우가 이 두 형들 사이에 앉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나도 바라고 있던 바요. 그들은 술을 차리고 풍악을 벌였다. 몽골 풍속은 잘 드는 칼끝으로 고기를 썰어서 손님과 주인이 서로 먹여주며 눈 깜짝할 사이도 없이 빨리빨리 주고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고려 군사 중에 용맹하다고 소문난 사람들도 모두 난감한 기색을 보였으나 조충과 김치려는 그 행동이 아주 익숙하였으니 합진 등이 매우 즐거워하였다. 이윽고 조충과 몽골의 합진 사이에 술 마시기 내기가 벌어졌는데 조충은 잔에 가득 따른 술을 단숨에 들이켜고도 조금도 취한 빛이 없었다. 그런데 조충이 마지막에 한 잔을 마시지 않고 바라보기만 했다. 아니, 형님. 지금 우리는 술 마시기 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는데 어째서 마지막 잔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먹지 못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이 잔을 비우면 내기에서 이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우가 벌을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주인으로서 먼 길 오신 손님을 벌할 수가 있겠소. 차라리 내가 벌을 받겠소이다. 내가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역시 고려의 장수는 대단합니다. 고려사 열전편 조충전을 보면 몽골의 또 다른 장수 자연이란 사람과 조충이 어울려 술판을 벌이고 난 다음의 모습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조충이 일찍이 술을 많이 마시고 몽골 장수 완한자연의 무릎을 베개 삼아 잠이 들어버렸는데 자연은 조충이 놀라서 잠을 깰까 염려하여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베개로 바꾸라고 권하였으나 자연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조충의 충의와 신의가 사람들을 이처럼 감동하게 한 것이다. 전쟁을 코앞에 두고 연합작전의 대상끼리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야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어째 너무 격이 없이 가까워져 버린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이제 거란이 점령하고 있는 강동성을 치기 위한 고려와 몽골의 연합작전이 개시됩니다. 세칭 강동성 전투라고 알려져 있는데 강동은 지금의 평안남도 강동 지역입니다. 일단 두 나라 장수들이 강동성에서 300보쯤 떨어진 곳에 모여서
성을 공격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성을 나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려면 성을 빙 둘러가며 못을 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담당 구역을 정합시다. 성의 동문 이북은 우리 고려군이 맡겠습니다. 그러면 나 합진은 성의 남문에서 동남문까지 맡고 서문 이북은 완한자연 장군이 맡도록 하죠. 자, 그럼 내일 아침에 군사를 인솔해서 강동성 아래에서 만납시다. 좋습니다. 내일 봅시다. 싸움은 싱겁게 끝이 납니다. 거란군을 지휘하던 장수 감사왕자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던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어버리고, 그러자 거란 사람 5만여 명이 성문을 열고 나와 투항합니다. 전쟁의 승패가 결판나자 몽골군의 원수 합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리 밖에서 여기까지 달려와 고려와 힘을 합쳐 적을 쳐부셨으니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마땅히 고려의 국왕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겠으나 우리 군사가 너무 많아서 멀리 행군하기가 어려우니 사신을 따로 보내서 사례를 할 것이요. 그리고 몽골군의 원수 합진은 조충과 김치려를 불러다가 형제 맹약식을 갖습니다. 우리 몽골과 고려는 길이 형제가 돼서 천세 만세 뒤의 자손까지도 오늘을 잊지 않게 할 것이다. 몽골이 형이 되고 고려가 동생이 된다는 이 형제 맹약은 이후 고려가 원나라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도 두고두고 얘기거리가 됩니다. 고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몽고 밑에, 원나라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관계를 맺게 됐는데 사실은 두 나라 사이에는 40여 년 가까이 사실 전쟁을 해왔던 관계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몽고와 고려와의 첫 만남이 사실 이겁니다. 첫 만남 자체가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로 우리 형제 사이로 만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 쪽 입장에는 굉장히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자꾸 얘기를 하게 되고요. 무슨 이 몽고 쪽에서 어떤 요구를 하게 될 때는 되게 처음 관계가 이랬다라고 하는 부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꾸 이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게 되고 과장되게 얘기를 하게 된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좀 상당히 고려에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두 나라는 앞으로 영원히 서로 잘 지내자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나중에 고려가 몽고의 지배하에 들어간 다음에도 항상 들고 나오는 게 이 형제 맹약 내용입니다. 이렇게 형 동생 하면서 잘 지내자 그렇게 좀 했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자꾸 쳐와서 공격을 하냐, 뭐 그런 걸 보더라도 이때의 그 분위기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강동성 전투에서 고려가 몽골을 처음 만나 수행한 연합작전 그 자체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 전쟁의 뒤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몽골 원수 합진이 부녀자와 사내아이 700여 명, 그리고 우리나라 백성 중에서 거란의 포로로 잡혀있던 고려 사람 200여 명을 우리에게 돌려보내주고 15세 내외의 여자 9명씩과 준마 9필씩을 조충과 김치려에게 각각 주었으며 그 나머지는 모두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조충은 거란 포로를 각 도의 주와 현에 나눠보내서 빈 땅을 골라 모여 살게 하고 그들에게 토지를 주어 농사를 짓게 하였으며 고려의 백성이 되게 하니 이것이 속칭 거란장이라는 것이다. 한편 몽골군의 원수 합진이 보낸 10명의 사절단이 드디어 고려 조정에 도착합니다. 고려에서는 그 군사 대국의 사신을 정중히 맞이하기 위하여 문무관에게 명하여 관대를 갖추고 선의문에서부터 십자로에 이르기까지 좌우로 늘어서게 해서 극진한 예를 차렸는데, 이 사절단의 우두머리인 포리대환이란 사람은 그 행태가 상당히 거만합니다. 고려사 저료에서는 몽골의 포리대환이 고려의 국왕이 나와서 자신을 맞이하라고 하자 통역관을 시켜서 호되게 힐문했더니 그때야 말을 타고 궁궐의 관문으로 향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례함은 고려의 임금을 아련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문제가 됩니다. 왕이 몽골 사신을 대관전에서 인견하였는데 모두 털가죽으로 된 옷차림에 모자를 쓰고 궁시를 찬 채로 바로 단위로 올라가서 품속에서 가지고 온 국서를 꺼내 임금의 손을 잡고서 직접 건네주니 왕의 낯빛이 변하였으나 임금을 좌우에서 보필하던 사람들은 당황한 나머지 어찌할 줄을 몰랐다. 이때 임금을 호위하던 시신 최선단이 울면서 소리쳤다. 어찌 저토록 추한 노랑캐를 지존이신 누리의 대왕 폐하께 가까이 가도록 방관하는 것인가? 저리 방치하였다가 설령 형가의 변이 있다 한들 어찌 막을 수 있다는 말인가? 여기에서 최선단이 들먹인 형가란 중국 전국시대의 자객의 이름인데요. 연나라 태자 단을 위해서 진나라에 숨어 들어가 진나라의 왕을 보고 품속에서 비수를 꺼내 찌르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단은 몽골의 사자 포리대왕이 사냥을 나설 때 입는 짐승 가죽을 몸에 걸치고 궁시, 즉 활과 화살통까지 맨 채로 단에 올라가 임금의 손을 덥석 붙잡자 그렇게 분노를 터뜨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포리대왕 등은 별 수 없이 옷을 바꾸어 입긴 했으나 끝내 임금을 향하여 음만하고 절은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손을 앞으로 모아잡고 치켜 올려 보이는 읍은 했지만 고종에게 허리를 굽혀 절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왕으로부터 금그릇과 은그릇, 비단, 배, 수달의 가죽 등을 받고서 돌아갔다. 고려 조정으로서는 거란군을 물리쳤다는 기쁨으로 들떠있다가 몽골 사신의 무례한 행동 때문에 속되게 표현하자면 얼마간 김이 새버린 셈이죠. 한편 고려와 형제 맹약을 맺고서 강동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몽골 원수 합진이 군사를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고려군의 원수였던 조충이 그를 의주까지 배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몽골 군사들이 고려의 장수들이 타고 있던 말을 빼앗아 가지고 가려고 욕심을 부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조충이 나섭니다. 우리 고려 장수들이 타고 있는 말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모두 관아의 말이다. 설령 타고 있던 말이 죽더라도 그 가죽을 나라에 바쳐야 하는데 이 말을 너희들이 빼앗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조충이 그렇게 호통을 쳐서 몽골 군사들이 그렇게 믿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고려의 한 장군이 은밀하게 몽골군으로부터 은을 받고서 말을 건네줘버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몽골군은 조충의 말이 거짓말이라면서 많은 말을 빼앗아 가버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거란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고려군의 총사령관을 맡아 출정했던 조충과 후군 병마사 김취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개선장군으로 영웅 대접받는 것을 영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란과의 전쟁 기간 내내 자신의 신변 안전에만 몰두했던 당대 고려의 최고 권력자 최충원이었습니다. 거란전에 출정했던 고려의 군사들은 아직 지금의 평양인 서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장군, 이제 전쟁이 마무리됐으니 이번 전쟁에 공이 있는 장졸들에 대해서 군공의 서열을 매겨서 위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그래야지요. 군공의 서열을 정해서 상을 주어야지요. 조충 등이 전쟁에 공이 있는 장졸들에 대한 논공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개경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날아옵니다. 최충원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고려사 저료는 조충이 서경에서 군공의 차례를 정하려 하였으나 최충원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생길까 두려워서 급히 그를 보내 돌아가게 하였다. 원수 조충이 개선하자 최충원은 그가 세운 공을 시기하여 영아례를 정지시켰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영아례란 고려시대의 개선한 장수를 맞이하는 의례를 일컫습니다. 어쨌든 조충 등이 전선으로부터 돌아왔고 그들의 전공을 논하는 일은 최충원이 주관을 하게 됩니다. 기록에는 공이 있는 자에게는 상이 없었으니 사람들의 원망이 많았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출정했던 고려의 군사들이 개선한 지 석 달쯤 뒤인 1219년 7월, 고려 조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호부시랑 최정분 등 8사람에게 북방 홍화도의 모든 성을 나누어 순찰하게 하여 병기, 군비, 군량 등과 여러 작은 성들을 검열하였다. 홍화도라고 하면 평안북도 의주인데요. 거란군이 쳐들어왔던 주요 통로 중에 하나죠. 그런데 몽골과 연합해 거란군을 물리친 마당에 고려 조정에서는 왜 이 지역의 방어 체제를 서둘러 점검했던 것일까요? 바로 형제 맹약을 했던 대상인 몽골이 믿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하고 형제 맹약을 맺었다 그러지만 이 고려로서는 진위가 뭔지 믿을 수가 없지요. 그 몽고족은 여러 지역을 지금 점령해 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에서 그런데다가 아마 그 형제 맹약 이후에 이 몽고의 그 사신들도 고려하고 그럽니다만은 와서는 마치 그 강동성에서 그 거란을 무찌를 때 몽고가 고려에 대해서 큰 은혜를 입힌 듯이 아주 그 고려를 얕잡아보는 그런 그 태도를 취하고 무례한 행동을 하고 뿐만 아니라 고려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공물을 또 요구도 하고 이런 그 어려운 상황이 자꾸 재현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금나라가 지켜주던 부분의 국경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졌고요. 몽골은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 이제 국경을 이제 서로 잘못하면 이제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기 때문에 고려 입장에서 보면 몽골은 이제 잠재적인 적대국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동향을 파악해야 될 필요가 생겼던 거고요. 아마 첩자의 활용이라는 건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됐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시기에 이제 고려 입장에서 보면 몽고 쪽과 이제 그 이른바 형제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저쪽 그 사신단이 와서 고종을 만났을 때 굉장히 황당한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 국서를 갖다 내미는데 자기가 직접 그 국왕의 손을 붙잡고 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려 쪽에서는 분노를 하게 됩니다.